새벽 3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정막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경비실에서 들려오는 간절한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둔탁한 타격음. 쿵, 쿵. 무언가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정도로는 안 죽어. 개처럼 기어다니는 게 주제를 알아야지.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메웁니다. 이어지는 정적, 그리고 또 다른 타격음. 12동 3층에 사는 박 씨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문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깜빡거리고 무언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보, 아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지만 박 씨 부부는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구급차 사이렌이 아파트 단지를 깨웠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경비 일을 하고 있는 김철수였습니다. 파란 경비복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늑골 골절에 뇌진탕 의심, 즉시 수술실로. 도대체 이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충격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9시 김철수는 평소와 같이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정중한 인사와 함께 고개를 숙이는 김철수. 환갑을 넘긴 나이지만 등은 꼿꼿했고 파란 경비복은 항상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우습게 보는 경비원 일이지만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경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명품 정장에 비싼 시계, 그리고 오만함이 가득한 표정. 박재현. 이 아파트 502호에 사는 대기업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박재현은 차를 소방차 전용 구역에 세웠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금지 구역이었죠.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소방차 전용 구역이라 주차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일반 주차 구역으로 이동해 주시면. 박재현이 김철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어서. 시끄러워. 내가 어디에 차를 세우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박재현은 김철수의 말을 끊고는 그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철수는 한숨을 쉬며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잠깐만 세우고 가겠지. 하지만 박재현의 차는 오후 3시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몇 번이나 주차 위치를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박재현은 코웃음만 쳤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장 이 과장이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김경비원, 좀 이야기합시다. 관리소에서 마주 앉은 이 과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2호 박 대표님께서 불편하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는 주차 문제로 트러블 일으키지 마세요. 김철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소방차 전용 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박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세요.
이 과장의 말에 김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째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보다 돈 많은 입주민의 편을 드는 관리소장의 모습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김철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수지는 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철수는 딸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지만 이런 일로 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고 넘어가자. 딸한테는 말하지 말자. 하지만 김철수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딸이 누구인지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오후 박재현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철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는 김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 여기 더러워졌네. 치워. 김철수는 빗자루를 들고 조용히 담배꽁초를 치웠습니다. 박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역시 경비원은 경비원이야. 이런 일이 천직이지.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이 재벌한테 대들었나 봐. 박 대표 기분 나쁘게 했으면 우리도 피해 볼 수 있어. 그냥 조용히 하지. 괜히 나서서 뭐해. 김철수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박재현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재현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취기가 올라있던 박재현은 경비실 앞에서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야, 경비원. 김철수가 나오자 박재현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제 나한테 훈수 둔 경비원이야. 자기가 뭔 줄 알고. 친구들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박 대표, 이런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 그냥 확실하게 가르쳐줘. 박재현이 김철수 앞에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어제 일은 용서해 줄게. 김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감히 나한테 버텨? 네가 누군지 알아? 김철수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잘못하지 않은 일에 무릎 꿇을 수는 없어요. 이 말에 박재현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계가 끝까지 버티네. 좋아, 끝까지 가보자. 그 순간 관리소장 이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은 김철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질책했습니다. 김경비원, 왜 이러십니까? 박 대표님께 사과드려요. 김철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보다 돈 많은 입주민을 선택하는 관리소장의 모습이 참담했습니다. 입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모두 곱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주제에 박 대표한테 대들어? 요즘 경비원들이 버릇이 없어졌어. 저런 사람 때문에 아파트 분위기가 나빠져. 김철수는 사방이 적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이 다시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네가 여기서 일 못하게 만들어줄게. 김철수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는다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김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박재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보자. 박재현과 친구들이 돌아간 후 김철수는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입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 관리소장의 배신, 그리고 박재현의 위협. 모든 것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딸 수진의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끊었습니다. 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 걱정만 끼칠 뿐이야. 그날 밤 김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원칙대로 했을 뿐인데. 하지만 김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재현의 괴롭힘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딸이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도. 김철수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어.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면. 하지만 운명은 그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박재현의 괴롭힘은 더욱 악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오전 10시, 박재현이 경비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야, 경비원. 바닥이 더럽네. 김철수가 바닥을 살펴봤지만 특별히 더러운 곳은 없었습니다. 어디가 더러우신지. 그 순간 박재현이 커피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퍼지며 경비실을 적셨습니다. 지금 더러워졌잖아. 닦아. 김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조용히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래, 이게 네 수준이야. 원래 이런 일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는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여기도 더러워졌네. 이것도 닦아. 김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걸레로 그 자리를 닦았습니다. 박재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개 같네. 침까지 닦다니. 그때 몇 명의 입주민들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만 젓고 지나갔습니다. 저런 걸 왜 참고 있어? 재벌한테 찍히면 끝이잖아. 저 경비원도 바보네. 박재현은 입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더욱 기세가 올랐습니다. 야, 그런데 네 딸 있다며? 어디서 뭘 하고 있어? 김철수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는. 아, 맞다. 들었는데 직장 다닌다며? 뭐 하는 회사야? 말해봐. 김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 이야기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이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말 안 해? 그럼 내가 알아서 찾아보지. 네 딸도 이런 거지 아버지 닮아서 더럽겠지? 그 순간 김철수의 이성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제 가족까지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박재현은 오히려 흥미로워했습니다. 오, 드디어 반응이 나오네. 감히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는 김철수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짝! 큰 소리와 함께 김철수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네 수준이야.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김철수는 뺨을 만지며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딸도 분명 이런 아버지 부끄러워할 거야. 경비원 아버지라니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 또다시 뺨을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김철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무릎 꿇어. 정말 끝까지 버티려고. 박재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아닌 배를 향했습니다. 김철수가 몸을 굽히며 신음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관리소장 이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철수를 말리기는커녕 박재현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교육을 안 해서. 당신도 똑바로 해. 이런 놈들 때문에 아파트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박재현이 마지막으로 김철수를 발로 찼습니다. 김철수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기억해둬. 나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는 더 심하게 해줄 테니까. 박재현이 떠난 후 경비실에는 김철수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이 과장이 김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김경비원, 괜찮아요? 병원 가볼까요? 김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박 대표님께 조심하세요.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 과장의 말에 김철수는 씁쓸했습니다. 가해자는 걱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조심하라고 하는 현실이. 그날 저녁 김철수는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딸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이상해요. 김철수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이거 문에 부딪혔어. 별거 아니야.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김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에서 수진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일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다음 날 새벽 2시, 김철수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으악! 어제 박재현이 배를 때린 부위가 너무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김철수는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수진이가 보면 안 되는데. 김철수는 파운데이션으로 멍을 가리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 일어나 아버지 방을 확인했지만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아빠가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나가시지? 수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얼굴에 있던 상처, 그리고 밤에 들린 작은 신음소리. 오전 8시, 수진은 아버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 경비원의 딸인데요. 아버지가 어디 다치신 건 아닌지. 아, 수진 씨. 요즘 아버님이 조금 힘들어 보이시긴 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관리소 직원의 말에 수진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오전 10시, 수진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버지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수진은 경비실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입주민들과 눈을 맞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때 검은색 벤틀리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40대 남자가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제 맞은 게 아직도 아파? 그럼 오늘은 더 세게 해줄까? 박재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줄 알면 무릎 꿇어. 어제 기회 줬는데 안 했잖아. 수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철수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잖아. 모든 사람이 네 수준을 알게 되는 거지. 박재현이 김철수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김철수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재현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야? 여기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오지 마. 수진이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있는 멍과 상처를 확인한 순간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김철수 경비원의 딸입니다. 김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왜 여기에? 수진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박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재현이 비웃었습니다. 아, 경비원 딸이구나. 네 아버지가 예의가 없어서 가르쳐주고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르쳐준다는 게 폭행을 말하는 건가요? 폭행? 누가 폭행했어? 증거라도 있어? 박재현은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위치는? 박재현이 의아해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누구한테 전화하는 건데? 수진은 전화를 끊고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명확해질 겁니다. 박재현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경비원의 딸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딘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수진에게 다가와 경례했습니다. 중령님, 명령 대기 중입니다. 그 순간 박재현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중령? 뭔 소리야? 수진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김수진 중령입니다. 박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비원의 딸이 군 중령이라니. 주변에 모여든 입주민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비원 딸이 중령이라고? 707 특임대면 그 유명한. 세상에, 우리가 뭘 한 거야? 김철수 역시 딸의 정체를 알고 놀랐습니다. 수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수진이 박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재현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박재현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령? 뭔 소리야? 장난하는 거지?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김수진 중령. 박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정예 특수부대, 대테러 작전의 전문가들. 이게 진짜야? 수진이 신분증을 받아들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차근차근 얘기해 볼까요? 주변에 모여든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경비원 딸이 중령이라니. 707 특임대면 그 유명한 부대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관리소장 이 과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정말이신가요? 수진이 이 과장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님, 제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별일 아니었는데. 별일이 아니라고요? 수진이 아버지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멍과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철수는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이런 일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별일이 맞습니다. 누군가 아버지를 폭행했어요. 박재현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폭행이라니 그냥 조금 말다툼했을 뿐이야. 수진이 박재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다툼으로 얼굴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나요? 그때 수진의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주변 CCTV 확인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CCTV? 그건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째 날 소방차 전용구역 무단주차. 둘째 날 공개적 모욕과 무릎 꿇기 강요. 셋째 날 커피와 침 뱉기, 그리고 물리적 폭행. 맞습니까? 박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박재현을 비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대표가 경비원을 때렸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왜 박 대표 편을 들었지? 수진이 박재현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재현 씨, 민간인에 대한 폭행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박재현이 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잠깐. 오해야. 중령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박재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아버지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재현이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셨죠? 이제 그 반대입니다. 박재현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요? 네. 제 아버지께서 당하신 모욕을 그대로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주변 입주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박재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가 재벌인데 이렇게 하시면 재벌이면 법 위에 있습니까? 사람을 때려도 되는 특권이 있습니까? 수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재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그만해.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박재현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철수 경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철수를 개 취급하던 박재현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대화가 되는군요. 무릎 꿇고 있는 박재현을 내려다보며 수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박재현이 고개를 들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더 원하시는 건가요? 수진이 부하에게 손짓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가져와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간인 폭행 사건입니다. 증거인멸 시도는 없었는지 확인했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재현이 김철수를 때리고 발로 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주변 입주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렇게 심하게 때렸어? 세상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박재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렸잖아요. 이걸로 끝내면 안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끝내자고요? 사흘 동안 제 아버지를 괴롭히고 폭행해놓고 사과 한마디로 끝내자고요? 김철수가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 정도면 충분해. 더 이상은. 하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예요. 수진이 박재현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재현 씨,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재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고발이요? 그러면 제 사업이.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때 관리소장 이 과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중령님, 제가 중간에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도 반성하고 계시고. 수진이 이 과장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관리소장님, 사흘 전에는 제 아버지더러 참고 넘어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 과장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몰라서. 상황을 몰랐다고요?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수진의 지적에 이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주민들도 하나둘 김철수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경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과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박재현이 다시 애원했습니다. 중령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합의금도 드릴게요. 수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합의금이요?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건가요? 수진이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째, 제 아버지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보는 앞에서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세요. 그것도 하겠습니다. 셋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약서를 작성하세요. 박재현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이 아파트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지금까지처럼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요. 입주민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경비원님께 지금까지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존중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면 될까요? 수진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아파트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고 입주민들을 모으세요. 1시간 후 아파트 중앙광장에 입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박재현은 마이크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저는 502호에 거주하는 박재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철수 경비원님께 공개 사과를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지난 사흘 동안 김철수 경비원님을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박재현이 김철수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철수 경비원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개 취급하던 사람이 공개적으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당하게 일하세요. 아무도 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어요. 김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습니다. 입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김철수를 응원하는 박수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공개 사과 이후 이틀째 되는 날, 박재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수진이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 그리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고발합니다. 담당 경찰관이 CCTV 영상을 확인하며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이네요. 증거도 확실하고, 네,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수진은 체계적으로 준비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의료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CCTV 영상,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의 대응 기록까지. 그날 오후, 박재현이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박재현은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대표, 경비원 폭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벌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박재현은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박재현 대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로 입건. 피해자의 딸은 707 특임대 현역 중령으로 밝혀져 충격. 뉴스 앵커가 계속 보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김철수 씨의 딸이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의 현역 중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선택받은 갑질의 아이러니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이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재벌이 특수부대 중령 아버지를 때렸다고? 이게 진짜 아이러니지. 경비원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딸이 중령이라니. 박재현 완전 망했네. 707 특임대 건드렸으니. 박재현의 회사 주가는 연일 하락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박 대표의 사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틀 후, 박재현의 가족들이 김철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재현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합의해 주세요. 박재현의 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모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합의해 주시는 건가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 여부는 제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김철수가 한참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 대표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박재현이 직접 김철수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김경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재현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져도 상관없지만 가족들까지 피해를 받는 건 견딜 수 없어요. 김철수가 박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대표 일어나세요.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마음이시라면 따르겠습니다. 김철수가 박재현에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마세요. 경비원이든 청소부든 누구든 똑같은 사람이에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에서 일하는 동안은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요. 당연히 그래야죠. 일주일 후, 박재현은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와의 합의로 인해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박재현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봉사 장소는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고마워. 아빠를 지켜줘서.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딸아, 아빠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말 몰랐어.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일을 선택했어요. 김철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철수를 보는 입주민들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입주민들이 김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원님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김철수는 이런 변화가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살 꼬마가 김철수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김철수가 웃으며 꼬마를 맞았습니다. 우리 서준이 어디 가는 길이야? 유치원 가요. 할아버지도 우리 아빠처럼 멋진이라는 거죠?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있어. 꼬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갔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심시간. 관리소장 이 과장이 김철수를 찾아왔습니다. 김경비원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이 과장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입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올렸어요. 김경비원님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김철수가 놀랐습니다. 감사패요? 네. 10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주신 것과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분위기가 좋아진 것에 대해서요. 김철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패를 주겠다고 하다니. 그날 저녁, 수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요즘 일하기 좋아지셨죠? 김철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빠,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김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어.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야말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시는 모습,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내가 뭘 가르쳤다고? 아빠 기억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해주신 말씀. 김철수가 생각해봤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떳떳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아빠처럼 정직하게 살아라. 김철수가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아, 그런 말을 했었지. 네.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길을 선택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김철수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그런 영향을 줬다고? 네. 아빠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인사드리려고. 박재현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김철수가 놀랐습니다. 이사를 가신다고요? 네.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가르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재현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르침이라니요. 네. 진정한 인격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앞으로는 김경비원님처럼 살려고 합니다. 김철수는 박재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박 대표님도 새 출발 잘하세요. 박재현이 떠난 후 수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아빠가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어. 내가 뭘 했다고. 아빠의 인품이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 마음, 그게 박 대표를 변화시킨 거예요. 김철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이런 훌륭한 딸을 둬서. 수진도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요, 아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후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입주민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철수 경비원님, 10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김경비원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김철수가 감사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는 감사패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진정으로 김철수에게 집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딸 수진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